일단은 시간에 맞게 들어오신 보호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천천히 한 번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목적에 대해서,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보호자님들께 구체적인 과학 이론, 행동학 이론에 대한 설명, 그리고 트레이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소스를 제가 전달 드리기보다도 내 반려견에 대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긍정 강화 교육 기초 세미나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보호자님들께서 개라는 동물을 내가 첫 번째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하고 관리와 교육을 임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첫 번째 생각의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을 좀 잘 간직하셔서 잘 발화를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양력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계속 반려견 유치원 쪽에서 전문성을 띄고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수료증도 열심히 따면서 반려견의 행동 수정과 반려견들과 보호자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하고 뭔가 발달을 하고자 진행해온 구준의 트레이너입니다. 지금은 이 공간이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고요. 바른샘 반려견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에서 원장으로서 그리고 반려견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긍정 강화 혹시 보호자님들 많이 들어보신 말일까요? 어떠세요? 다 처음 듣는 말이실까요? 제가 이 긍정 강화 트레이닝, 긍정 강화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뭔가 언급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2015년, 16년도부터 뭔가 많이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보호자님들께서 이런 워딩이나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말들, 기초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게 느껴집니다. 막 어떤 보호자님들은 저한테 둔감화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사회화에 대한 어떤 관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뭔가 교육의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제가 최근에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호자님들의 수준,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지만 수준이 되게 높아졌다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긍정 강화라는 말도 정말 많은 매스컴에서 다루어졌고요. 보호자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워딩, 긍정 강화라는 말에서 어느 정도 보호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게 뭘까 하면 제가 그게 뭘까를 미리 한번 그림으로 준비를 해본 것이에요. 왼쪽 그림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의 일러스트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 긍정의 힘, 칭찬의 힘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중에 예전과 다르게 마냥 혼내야 돼 라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칭찬과 간식과 보상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에 대한 것들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하면 긍정 강화 트레이닝이 뭐예요? 긍정 강화가 뭐예요? 비강압 트레이닝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사랑을 주고 내 아이를 아껴주고 걱정해주고 예민하게 바라보는 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긍정 강화 트레이닝이라는 정의 자체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뭔데?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이게 정의의 여신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하는 니켄이, 디켄이 말은 많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정함과 공평함,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반려견을 양육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에서 칼도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저울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긍정 강화 트레이닝의 첫 번째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는
내가 내 반려견을 양육할 때, 교육할 때 확고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규칙은 내 경험, 옆집 반려견 키우시는 보호자님이 이게 맞대 라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카더라에서 벗어나서 엄격하고 엄밀한 과학적 지식에서 생각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긍정어가 트레이닝은 이런 이미지에 조금 더 가까워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자, 결국에는 사탕발림 트레이닝이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사탕발림 트레이닝,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긍정어가 트레이닝 그냥 간식 주면서 칭찬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과학적 사고 하에 정확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되는 분명하고 엄밀한 트레이닝 원리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갈 건데 긍정어가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땐 이 개념을 이루고 있는 하부 원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열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긍정어가 트레이닝을 구성하는 메인 원리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래 써놨지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하나씩 보통 읽어드리는 식으로 갈게요. 네, 과학, 행동주의, 윤리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3가지가 이 긍정어가 트레이닝의 핵심 원리, 핵심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에 있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제가 한때 아주 열정을 갖고 보던 빅뱅 이론이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영상을 되도록 빼려고 하는데 요거는 재미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감상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You're here a lot now. Am I talking too much? I'm sorry. Sit. Thank you. Chocolate? Yes, please. Oh, hey, Kim. Yeah. You know what? Hold on. Let me take this in the hall.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이과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웃길 수 있을까에 대한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화에서 다룬 내용은 조작적 조건화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화가 구성이 된 되게 재미있는 화거든요. 저만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자 주인공에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옷을 입은 초록색 입은 분이 뭔가 하는 걸 보셨나요? 간식을 주죠. 초콜릿? 이러면 초콜릿 먹을래? 이런 뭔가 보상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분이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보상을 이 사람이 제공을 하는구나를 캐치를 하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초록색 남자가 여자 주인공한테 혐오적인 툴을 사용하지 않았죠. 사실 조금 사용했는데 그렇게 격한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때린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시끄러!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도 보상을 통해서 여자 주인공의 행동을 변화시킨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긍정어가 트레이닝의 좋은 예시이기도 하지만 이 긍정어가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과학 이론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함이에요. 위에 제가 긍정 플러스 강화 플러스 트레이닝이라고 해놨습니다. 긍정강화 트레이닝이라는 건 이 3가지 단어가 합쳐진 용어예요. 그러면 이 긍정 강화가 뭘까? 긍정 강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과학 이론이에요. 자, 벌써 보기 싫으시죠? 자,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작적 조건화라는 실험에서 항상 유용하게 설명하는 어떤 행동의 분석 과정에서 나오는 4분면입니다. 여기서 맨 위에 영어라서 죄송한데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이게 긍정입니다. 긍정 강화에서의 긍정은 결국엔 뭔가 긍정적이야, 뭐가 좋아,
너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에서의 긍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건 뭔가를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학습자한테 뭔가를 준다. 반려견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줄까 하면 이 반려견이 좋아하는 걸 줍니다. 반려견이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inforc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로 강화라는 뜻입니다. 강화가 뭘까 하면 행동을 더 잘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4분면에서 요 축과 요 축이 만나는 점을 저희가 긍정 강화라고 합니다. 반려견에게 뭔가를 추가해서 반려견이 얻고자 하는 뭔가를 주어서 내가 원하는 반려견이 잘했으면 하는 행동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긍정 강화라고 해요. 그러면 맞네요. 사탕 발림 트레이닝 맞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긍정 강화 트레이닝은 이 핵심 원리를 갖고 펼쳐나가는 과학 원리이지 요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요거도 합니다. 요건 뭐냐면 네거티브 퍼니시먼트라고 해서 뭔가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행동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지러워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차피 들으시면서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긍정 강화 트레이닝은 쉽게 말하자면 요 두 가지 긍정 강화, 부정 처벌, 네거티브 퍼니시먼트 이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사용해서 반려견의 행동을 바꿔준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확실히 감정적인 측면의 트레이닝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사고의 논리적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효과의 법칙이니 고전적 조건하니 조적적 조건하니 그리고 소위 말하는 행동심리학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해주시다니요? 아주 큰 칭찬이군요. 좋습니다. 자, 아까 여기 있던 거에서 자, 행동심리학, 개에 대한 이해, 효과의 법칙, 고전적, 조작적 조건화 이런 것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행동주의라는 말을 제가 조금 언급을 할 수 있어요. 행동주의가 뭘까 하면 제가 다 써놨습니다. 읽어드리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잘 해석해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확실한 게 아니면 무시하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보호자님들 지키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 하면 보호자님들께서 내 반려견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사람 위주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위주의 생각이 왜 반려견에게 사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면 반려견하고 사람의 차이가 정말 극심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하게도 개들은 저희의 생각보다 자기만의 행동 원리들이 다 있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해석하자라는 건 그 아래에 있듯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지식,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꽤 윤리적인 관점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 책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동물과 이야기하는 여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리디아 히비. 자, 이 책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2000년도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국내에 엄청나게 많이 소개가 되던 것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팅입니다. 그 동물농장에 많이 나오는 하이디라고 또 있는데 아시나요 다? 이 막 반려견하고 이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뭔가 반려견의 행동을 바꾸는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시청하시는 보호자님들 전부 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되실 수 있어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 수료증이라 하면 안 되겠네요. 자격증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한 $300 정도 있으신가요? 바로 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가 조금 겁이 나는데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기꾼일까요? 보호자님 혹시 생각이 있으실까요? 뭐 제가 완벽하게 세상이 과학의 원리 하에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생명체를 다루는 과정, 특히 생명체를 다루는 과정, 특히 행동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뭐랄까 사고의 과정이 비과학적인 툴을 사용한다라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너무 위험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꽤 비싼 서비스인 걸 아셔야 될 거예요, 보호자님들.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트레이닝 혹은 트레이너와의 이제 협업에서 좀 변화를 잘 못 이끌어내는 아주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보호자님들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에게 다가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굉장히 비과학적인 건 둘째치고 저는 그 과정이 참 슬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호자님들의 힘든 마음, 그 간절함을 악용한다고 저는 심지어 느끼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애니멀 커뮤니케이팅 근거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것조차 웃기겠죠. 왜냐면 근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에 대한 얘기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행동주의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인지심리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지심리학 들어보셨나요? 인지심리학? 못 들어보시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자, 뭐냐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개라는 생명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인지심리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지식들이 개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또 있어요. 실제로 트레이너들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훈련사라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행동주의로 충분하다입니다. 인지심리학 조금 공부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인지심리학은 인지 수준이 복잡한 생명체와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반려견이랑?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 저희가 반려견들이랑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떨어져 있을 때 가끔 카톡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렵죠. 한글말을 모르고 걔는 사람보다 인지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 걔의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평균 한 2.5살 정도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사람 2.5살 생각하시면 좋아요. 만 2.5살 정도 되면 유치원 갓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인지 수준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 표출하는 감정 표현만을 드라이하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생각의 사고를 시작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있을 건데 알 수 없어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학문적 분야에서야 너무 멋진 일이지만 실무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심리학을 이야기하는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조심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서열 이야기입니다. 자, 서열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데 자, 이 알파 이론이라고 제가 오른쪽에 살짝 써놨고 여기 있는 사진 두 명은 알파 이론의 관점에서 반려견을 교육하는 대표적으로 되게 유명한 훈련사 두 분을 제가 사진을 좀 붙여놨어요. 왼쪽에 있는 분은 티저 밀란이라고 해서 독 위스퍼러라고 엄청 유명한 뭐랄까 TV 쇼에 나왔던 분이고 오른쪽은 감히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분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닌 이제 비판적인 스탠스를 살짝은 취하고 싶은데 그 이유를 보호자님들이 잘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래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늑대에게는 서열이 있다. 알파 늑대가 한 마리 있고 이 알파 늑대가 그 무리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는 제일 서열 꼭대기에 존재하고 모든 늑대보다 위에 있고
이 모든 그 아래에 있는 늑대들은 알파한테 순종합니다. 걔는 근데 늑대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 가능하다. 이게 알파독 이론입니다. 서열 이론이에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제가 수많은 보호자님들이 이 관점, 그러니까 서열, 제가 이 아이가 저를 서열을 낮게 생각해요. 이 집에서 제가 제일 서열이 낮다고 보나 봐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열은 위험하다. 이런 거 다 들어보셨군요. 너무너무 훌륭하군요. 예전과 다릅니다, 보호자님들. 이런 서열에 대한 관점이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도요. 이 서열에 대한 관점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녔을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매스컴에서 이런 걸 다루니까 이고요. 많이 다루니까 메인스트림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이 이 과정에 익숙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히 하이라키가 있죠. 서열이 있고 위와 아래가 있다고 저희가 느끼잖아요. 되게 동물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걔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쯤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모든 게 인간관계에서 서열로 돌아가진 않죠. 그렇죠? 보호자님들 생각해 보시면 위아래의 개념이 없는 인간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서열 이론에 대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 Expression Studies of Wolves라고 1947년도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지만 논문을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늑대 간의 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론입니다. 그 옆에 있는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 발표된 이론, 과학 이론을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알파가 있고 그 아래 서열이 낮은 개체는 서열이 높은 개체한테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이 이론을 통해서 세상에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 실험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실험에서 이론에서 참여했던 이 데이비드 미치라는 박사가 1999년에 양심 고백을 합니다. 이 양심 고백이 뭘까 하면 내가 예전에 발표했던 그 서열 이론, 알파 이론의 바탕이 됐던 실험이 사실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학계 은퇴를 하기 전에 되게 멋진 분인 것 같은데 양심 고백을 합니다. 이 오류점이 그럼 뭐였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류점은 제 아래 사실 써놨죠. 다른 무리의 개체, 부족한 공간과 자원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자, 다른 무리의 개체라는 건 무슨 말일까 하면 마치 지금 보호자님들 그 수업을 듣고 계신 강의를 보고 계신 보호자님들과 저를 의미합니다. 보호자님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도 보호자님들의 가족이 아니죠. 저희가 만약에 보호자님 가족하고 제 가족하고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인도는 어떤 곳일까 하면 아주 공간이 말도 안 되는 부족한 공간과 자원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른 무리의 개체, 보호자님들의 가족과 저의 가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라포 형성이 아주 좋지 않은 예시를 제가 들고 있는데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보호자님들의 가족을 저희 가족의 생명의 위협이 된다라고 제가 느낀다라고 하면 같은 문명인으로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요 보다도 제일 먼저 떠오를 생각은 저 부족한 자원을 내가 먼저 습득을 해야겠어 이런 생각일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늑대들 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건데 다른 무리의 늑대들은 사실은 완전 적 그 자체입니다. 왜일까 하면 자연은 언제나 뭔가 자원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늑대라는 말은 내가 취하는 자원을 동일하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다른 늑대의 존재 자체가 내 무리와 내 자식에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을 주는 개체가 될 겁니다. 자,
이 실험의 제일 문제는 굉장히 좁은 실험장 안에 다른 무리의 개체들을 랜덤하게 넣어놓은 상태고 공간도 자원도 굉장히 극심하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실험이란 건 언제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들은 가족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적이었던 거예요. 적. 그러니까 당연히 배타적인 성향을 띠고 내 가족의, 나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과정에 훨씬 더 가까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실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서열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서열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죠. 서열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자원에 대한 선점권을 의미해요. 자원에 대한 선점권. 자원에 대한 선점권. 이 데이비드 미치 박사가 이 왼쪽의 실험에서 결국에 밝혀낸 거, 이 왼쪽의 실험은 사실은 자연 상태의 그럼 늑대들은 어때? 라는 연구를 한 건데 자연 상태의 늑대는 가족의 형태였어요. 가족의 형태.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가족의 형태를 이루는 늑대들은 어떻게 살아를 봤더니 사람과 되게 동일하다, 사람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저희가 밝혀냈어요. 보호자님들 가족 있죠?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 계시죠?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들의 상황이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개와 늑대는 비슷합니다. 실제로. 근데 어떤 생명체든 그 생명체가 살기 힘든 환경이 되면 그 생명체가 편안한 상태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행태하고 되게 뒤틀리기 시작해요. 보호자님들. 자, 원래 얘기를 좀 돌아갈게요. 자연 상태의 늑대는 보호자님들의 가족하고 비슷해요. 가족, 보호자님들 아버님, 어버님하고 자원을 두고 혹시 싸우시나요? 혹은 어머니, 아버님이 보호자님들의 어렸을 때 야, 아빠가 위지, 엄마가 위지, 너 나랑 싸우면 이겨? 너 싸움 잘해?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먼저 먹을 걸 다 먹고 자식들한테 먹을 걸 주고 그러셨나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죠. 가장 힘이 센 아빠가 자기 거 먼저 먹기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 주고 요즘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힘이 세잖아요. 근데도 어머님이 내가 먼저 맛있는 거 제일 많이 먹고 남은 거를 가족들한테 제공을 하나요? 아니죠. 또 오히려 더 맛있는 영양가 높은 것들을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요리를 해서 막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엄청 이상하죠, 그렇죠? 사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자원에 대한 선점권은 위아래의 관계보다도 오히려 공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자연 상태의 늑대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개는 어떨까요? 개는 어떨까요? 보호자님하고 개는 가족의 형태하고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논의를 좀 엄밀하게 들어가자면 반려견이 사람을, 보호자님을 바라볼 때 엄마라고 느끼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라고 느끼는 것, 모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호자님들이 엄마의 역할을 해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명의 독재자, 맨 위에서 군림하는 알파가 아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형태를 띠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앞으로 어떤 훈련사가 혹은 보호자님들 주변에 있는 다른 반려견 보호자님들이 야, 그거 너 서열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거야. 네 개 지금 짖는 거 보니까 너 개보다 서열이 낮아. 이런 말들을 한다면 살짝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형태에 가까워요. 조금 첨언을 제가 딴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산책할 때 보호자님이랑 반려견이랑 산책을 할 때 내 반려견이 뭔가를 보고 되게 경계적으로 짖는다라고 하면 보호자님이 내 반려견보다 서열이 낮아서 내 애가 짖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짖어야 돼서 짖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서열이 낮으니까 그럼 서열을 잡아야겠네. 얘를 어떻게 좀 심리적으로 힘들게 해줘야겠네. 안 된다고 말해야겠네. 혼내야겠네. 라는 스탠스에서 좀 벗어나셔서 조금 더 드라이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지금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네. 공포를 느끼고 있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학 얘기했고 행동주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측면 중에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윤리적인 얘기를 뭐 학문적 관점에서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보호자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내용만 제가 조금 동의하실 확률이 높은 것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캡티브 상태라는 건 이 반려견이 이 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반려견이 나랑 사는 걸 반려견이 선택을 한 건 아니죠, 보호자님들, 그렇죠?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어느 날 내 집 앞에 왔고 나는 문을 살짝 열었는데 얘가 내 집에 들어왔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반려견을 내 선택에 맞게 내 집 환경으로, 내 생활 패턴으로 끌어들이고 얘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얻으면서 살아가죠. 이런 걸 저희가 소위 말하는 캡티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권이 없는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내 반려견에게 적어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강, 일정량의 행복,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희는 윤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호자님들 사실 너무 잘 지키고 계시죠.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 뭐 영양 이슈가 저는 생기는 친구를 거의 못 봤어요. 뭐 건강 이슈도 거의 안 터지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강 이슈라는 건 정말 그 옛날 반려견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의 그 무지에서 비롯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유전적인 이슈들은 사실 계속 터지고 있지만 적어도 그 부분들을 보호자님들이 에휴 뭐 아픈 거지 이렇게 넘어가시진 않죠. 다들 항상 일정하게 병원 다니시면서 내 반려견의 건강을 신경 쓰시고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에 신경을 쓰시죠. 이런 어떤 윤리적인 첫 번째 기준들은 저희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반려견과의 교육을 내가 왜 하는가입니다. 저희가 트레이닝 왜 하죠? 교육 왜 하죠? 라고 물어보면 보호자님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시지만 다 듣다 보면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과정이 어때야 될까? 까지도 저는 생각이 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혐오적인 트레이닝 툴, 그러니까 아이들을 혼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혼을 내고 신체적인 고통을 계속해서 가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는 약간 공부를 점점 해보시다 보면은 더 알게 되실 거지만 일단은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동물이 선택하는 과정은 아닐 수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 있어 라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내 반려견한테 극한의 심리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서 행동을 바꿔나가는 교정의 과정을 거치는 게 윤리적일까? 라는 생각을 긍정 강화 트레이닝에서는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관점에서도 긍정 강화 트레이닝은 되게 할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도 보호자님들의 선택에 저는 맡기고 싶어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교육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에요. 자, 그럼 결국 뭐냐? 긍정 강화 트레이닝 그래서 뭔데? 자, 마지막에 제가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과학적 사고에 근거하고요. 교육함에 있어서 효과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부분도 따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 정확한 프로토콜 하에 합리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일단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졸고 계신 건 아니죠? 집중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채팅들 많이 쳐주시는데 제가 잘 읽지 못해서 죄송해요. 서열 따지는 분들 반갑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군요. 초집중.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긍정 강화가 대충 그런 느낌이구나 아셨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뭘까 하면 긍정 강화 트레이너들이 이런 느낌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교육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주말에도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긍정 강화 트레이닝의 진행 과정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사실 보호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히 도식화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 딱 보시고 오케이 나 이제 긍정어학 트레이닝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케이 여기에서 이 정도로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3M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3M이라는 거는 제가 아래에 써놨습니다. 자 매니지먼트 영어 죄송해요. 자 관리를 의미하고요. 모디피케이션은 수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쉽게 말하자면 트레이닝, 교육, 훈련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M 중에 마지막 오는 M은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약물 치료를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방 안에 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그래서 이 3M은 실제로 트레이너들이 반려견들 교육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측면들을 신경을 다 써요 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매니지먼트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웨슬로우라는 학자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어떤 분이 만든 욕구 체계 피라미드, 욕구 피라미드라고 저희가 명명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들, 이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제가 다 읽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맨 아래는 생물학적 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써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들은 적절한 영양, 신선한 물, 충분한 운동과 공기, 휴식, 그다음에 보금자리, 안전, 온도, 너무 춥지 않은가, 그리고 그루밍의 욕구,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될 권리라고 하는 병원 관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생물학적 욕구가 누구나 다 있죠. 보호자님들도 있으시죠? 개도 있고. 자, 이런 생물학적 욕구가 가장 이 생명체가 가장 먼저 추구하는 욕구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 다 아는데 이거 왜 썼냐라고 하면 우리가 정서적 욕구를 건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욕구가 잘 채워져야 합니다. 적정량 채워진 상태에서 비로소 그 위에 상위 계층의 욕구가 건강하게 표출될 수 있어요. 자, 정서적 욕구라는 건 안전, 사랑, 신뢰, 일관성, 자유로운 리더십 이런 것들일 거예요. 보호자님들 이런 거 추구하시죠? 이런 건 보통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생물학적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고 그 하에서 보호자님들이 내 아이한테 충분히 정서적 욕구를 채워줬을 때 비로소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들, 다른 반려견과의 어떤 관계, 다른 사람하고 반려견의 관계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건강하게 채워졌을 때 비강압적인 교육 욕구, 제가 이거 비강압적인 교육 욕구 이거를 이 사람의 이 욕구 체계를 개의 욕구 체계로 제가 지금 바꾼 것인데 이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개가 강압적인 교육을 추구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맞으면서 배우고 싶어. 이런 아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비강압적인 교육 욕구가 또 있을 거고 이게 잘 채워지면 인지적 욕구라고 해서 더 어렵고 더 재밌는 거,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이런 개의 욕구 체계를 보호자님들이 인터넷에 치면 사실 잘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내가 내 반려견한테 이런 어떤 중요한 욕구들을 더 아래 층위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태워주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저희가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좀 건방질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 수정 과정, 심리치료 과정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개의 욕구 체계를 보호자님들은 잘 보시고 내 반려견의 상황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건 이런 욕구 체계를 이해하고 채워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먹을 거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보호자님들 먹을 거 관심 많으시죠? 보나페티에서도 멋진 반려견들의 시기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영양학 박사가 아닙니다. 보호자님들. 그리고 영양학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님들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너무 공부를 진짜 깊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양학에 대해서 행동과 연관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기 부분도 트레이닝적 관점에서 충분히 따져볼 법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이 끔찍한 말들이 막 써 있어요, 보호자님들. 그쵸? 이런 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뭐 세로토닌이니 도파민이니 노르아드레날린이니 멜라토닌이니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들에 있어서도 먹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보호자님들. 저기 L-트립토판 이런 거 써놨는데 저희가 반려견들한테 먹이는 사료, 이 사료에 들어가는 단백질이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일수록 내 반려견의 행동과 연관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 막 끔찍히 나쁘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 원은 되게 다양할 수 있고 내 반려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급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만약에 어떤 보호자님들이 저한테 와서 내 반려견이 뭐 불안 이슈가 있어요, 충동 이슈가 있어요 라고 왔을 때 식물성 단백질을 먹이고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약간 타협의 과정을 거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정해드리는 사료를 먹여주세요라고 혹은 그런 특성을 갖는 식이 체계를 갖춰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행동과 감정과 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꽤 드러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과학을 소중한 툴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어쨌든 이 관리,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먹이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훈련사들은 그럼 개의 욕구에 따라서 잘 채워지고 있는지를 좀 보는구나. 심지어 거기에는 어떤 사료를 먹는지,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까지 포함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더 관리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관리적인 얘기를 제가 시작을 하면 제가 한 10시간 정도 계속 떠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관을 딱 느끼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M. 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써있죠. 제가 아까 이거 트레이닝이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 두 번째 M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매니지먼트를 충분히 매니지먼트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내 반려견을 분석을 한 상태에서 교육을 들어가야 해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훈련사가 보호자님의 반려견이랑 이야기를 할 때 이 관리적인 것들을 충분히 신경을 안 쓰고 바로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만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사람도 똑같죠. 사람도 뭔가 운동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잠을 막 못 자는 삶을 사는데 훈련사가 PT 트레이너가 운동을 막 시키고 내 장 상태도 신경 안 쓰고 막 필요 이상의 고단백 식단을 먹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반려견 트레이너들은 이 관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협을 안 할 부분, 보호자님과 타협을 할 부분을 엄밀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최대한 긍정적인 상황, 멋진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행동 수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수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드릴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자, 제가 DS, CC, 페이딩, 습관화, 프리맥 이런 거 다 써놨어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행동 수정 기법입니다. 트레이너들이 행동 수정할 때 트레이닝 기법은 어떤 걸 써요? 행동 수정을 어떻게 해나가요? 그러면 이런 거 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아래 써놓은 게 시스테믹 디센시티제이션이라고 해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둔감화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아래는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역접근 형성이라는 또 행동 수정 기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긍정 강화 트레이너들이 보통 잘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이 둔감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보다도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내 반려견이 뭔가를 무서워하고 불안해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둔감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켜야 될 규칙들은 첫 번째, 내 반려견이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멋진 보상을 활용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규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신경 쓰면서 내 반려견의 두려움, 공포 반응에 대한 트레이닝 행동 수정 과정을 들어가신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다기보다 적은 부작용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유튜브에도 이 둔감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보호자님들도 이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빗을 싫어해? 그럼 빗질하고 간식 주고 이런 거예요. 빗질하고 간식 주고. 근데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보통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수정 과정은 트레이너로 한번 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트레이너 말고 긍정강화 트레이닝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비강압적인 툴을 사용하는 전문가하고 협업을 해보셔야 내 반려견의 수준에 맞게 트레이닝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수준을 조절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타이밍이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반려견을 내가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저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많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근데 긍정강화 트레이너들이 많지 않아요, 보호자님들. 자, 둔감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반려견의 수준에 맞게 진행을 한다라는 건 내 반려견이 괜찮을 수 있을 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이걸 조금 쪼갠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일 거예요. 거리, 개수, 횟수, 소리, 크기 이런 것들일 거예요. 만약에 내 반려견이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엄청 짖는 친구예요. 그러면 초인종 소리가 원래 들리던 크기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보다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소리의 크기를 낮춘다거나 문 앞에서 한다기보다도 혹은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 원에서 조금 멀어진 곳, 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좀 자극의 강도를 낮추고 시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 항상 둔감화를 할 때는 자극의 강도, 횟수, 노출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보호자님들 생각보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산책 시 다른 반려견에게 내 아이가 짖어요. 혹은 엄청 흥분해서 인사하고 싶어서 달려가요. 혹은 무서워서 숨어요. 걔만 보면 보호자님 다리 뒤에 숨어요. 자, 이런 소위 말하는 과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둔감화 트레이닝을 들어갑니다. 이 둔감화 트레이닝 결국에는 뭐냐? 내 아이가 이 자극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든 흥분도를 느끼든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둔감하게 만들어줄 때 보호자님들 계속 반복하지만 내 아이가 어디부터 버틸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3, 4m 정도만 멀어지면 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식을 주고 타이밍에 맞게 행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충분히 잘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20m, 30m, 40m까지 멀어져야 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이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은 전문적으로 이 일을 다루는 트레이너랑 협업을 하셔야 뚫고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레이닝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보호자님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처방 얘기를 바로 넘어갈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수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행동 전문 진료 수의사가 아닙니다. 행동 전문 진료 수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약간 지식이 있고요. 이런 전문성을 갖는 멋진 전문가 분들하고 협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레이너로서 이 처방, 메디케이션에 대한 지식이 뭐가 있을까 하면 어떤 기준에 맞게 이 아이를 행동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보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트레이닝을 진행하다가 보호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보호자님,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트레이닝 관리로 해결할 아이가 아니에요. 트레이닝 관리로만 해결할 아이가 아니고 수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약물 투여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두려운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 반려견이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엄청나게 불안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야, 이겨내, 운동해, 할 수 있어, 훈련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보통 저희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자, 먹을 거 잘 먹으면 돼, 자꾸 나가려고 노력해봐, 나가봐, 사람도 만나고, 그거 다 마인드 문제야, 요즘 놈들 이러면 완전 제정신 아닌 거예요.
불안 반응이라는 건, 불안 장애라는 건 분명히 처방이 필요하고 그 전문성이 있는 정신과 의사와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반려견이 과연 이런 아이들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무시한다면 글쎄요. 보호자님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랑 협업을 하시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방에 대한 얘기를 장갑, 중원, 부원 이제 그만 말하고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릴게요. 당연히 수의사랑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수의사랑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그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뭐 TV에 많이 나오는 설채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주 높은 전문성을 갖는 행동진료 전문 수의사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몇 분 또 계십니다. 저랑 같이 협업을 하시는 하이라는 동물병원에서 활동하시는 이우장 수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수의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쓰시는 보통 약물들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사람한테 쓰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꽤 위험한 것들은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거로 제가 알아요. 아주 안전하고 임상 결과가 꽤 있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사용 고려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상황이 심각한다기보다도 상태가 반려견의 행동이 심각하기보다도 상황이 힘들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내 아이가 차를 무서워해요. 차를 무서워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 문 열고 나가면 8차선 도로야. 이거 답도 없어요, 보호자님. 그렇죠? 뭐 어떻게 교육하죠, 이거? 이런 상황. 어떻게 트레이닝으로 뚫고 나가고 싶은데 자동차 소리 실제로 지나가는 것만 봐도 아이가 완전 뇌가 호르몬에 절여지면서 극단의 불안도 혹은 극단의 흥분도를 표출한다면 이거는 처방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바이팅 그레이드 뭐 레벨 4 이렇게 써놨는데 이 바이팅 그레이드라는 건 반려견들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이팅 그레이드 4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하게 살에 구멍이 뚫리고 살짝 찢어진 상태에서 여러 번의 이 공격성이 표출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사람의 예시를 들자면 한번 화가 났을 때 굉장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을 이 바이팅 그레이드 3에서 4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2.5살 정도의 반려견이 그 정도의 충동성, 공격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아이가 교육보다 조금 더 다른 어떤 처방적인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뇌가 좀 안 좋은 상황,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런 경우는 외국에서는 사실은 거의 이제 세틀러 되어 있어요. 바이팅 그레이드가 4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처방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어떤 신경 안전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물 이름을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 처방이라는 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약이 내 아이한테 맞는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막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적응 과정 혹은 내 아이한테 맞는 약의 종류와 투약의 양을 정하는 데까지 좀 수의사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상담을 받으시고 트레이너랑 협업하는 과정에서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 한 2주 먹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시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자, 변수가 많으니 항상 수의사를 믿고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거 부탁드려요. 조금만 첨언을 할게요. 이 반려견 행동수정 과정에서 보호자님들 내 아이가 너무 범불안 장애가 심해. 정말 너무너무 겁이 많아.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미용만 갔다 오면 일주일, 2주일 동안 행동적인 문제가 생겨. 이러면 사실은 트레이닝도 들어가는 게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행동진료를 거의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꼭 아셔야 될 건 정말 소수의 케이스는 평생 약을 먹는 게 맞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처방을 들어가는 건 목적은 뭐냐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점점점 좋아져서 결국엔 약을 떼는 게 목표가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약물만 먹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트레이닝을 꼭 항상 병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행동진료 수의사는 보통 이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번 찾아다니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 반려견의 행동이 안 좋아질 확률을 낮춘 상태에서 트레이닝과 처방을 통해 행동을 수정해 나간다. 신경적인 부분도 컨트롤해 나간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조금 관이 좀 잡히실 거예요. 긍정강화 트레이닝은 꽤 그럴듯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이거는 이제 감상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예시를 많이 드려요. 만약에 내 반려견을 양육할 때 너무 혼을 많이 내시진 않나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거든요. 내 반려견이 하루 중에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행동이 많아요, 보호자님들? 아니면 못하는 행동이 더 많아요? 제가 이 질문에 아니요, 저희 애는 하루 종일 못된 행동만 해요. 이런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거기다 사실 보호자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 아이가 잘하는 행동이 훨씬 더 많아요.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반려견을 양육할 때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게, 나랑 같이 잘 살게 할 때 이 넓은 벌판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과정을 거치실 것인지, 아니면 내 반려견이 뭐가 옳은지도 가르치기 전에 안 되는 것만을 계속 가르쳐서 행동을 못하게만 만들지, 이 좁은 가시밭길을 걷게 할지를 저는 보호자님들께 선택지에 맡기는 편입니다. 저희가 리더십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리더십, 그놈의 리더십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리더십이란 말을 안 쓰자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리더십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저희가 좋은 리더십이라는 건 뭘까요? 리더가 막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채찍을 들고 따라와 이 새끼들아, 뭐 이런 게 리더인가요? 이런 건 독재죠. 저희가 좋은 리더라고 하면 리더는 그냥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뒤를 저희가 따르는 거를 말을 해요. 보호자님들이 반려견한테 이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반려견한테 뭘 가르칠까? 계속 이런 고민. 자,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캡티브 상태의 개에게 저희는 선택권을 줄 거예요. 긍정강화 트레이닝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어떤 것들은 죄송합니다. 어떤 것들은 더 멋진 결과가 나와.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아이가 멋지게 행동할까? 자, 보호자님들 생각해보면 이거 고민 거의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긍정강화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뭘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내 반려견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리고 그 고민에서 나온 결과가 그러면 관리적으로 내 아이가 못할 확률을 낮춰주면 어떨까? 관리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 되겠네?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과 관리만으로도 힘든 정말 내 아이의 어떤 생득적인 문제, 기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겠네? 그러면 다른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받아볼까? 이런 고민들이 결국엔 이 한 문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너무 좋습니다. 자, 겁이 많고 예민한 아이에게 어떤 교육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겁이 많고 예민한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굉장히 발작적으로 짖는 친구도 있을 거고, 공격성은 보통은 이 공포감에서 나오거든요, 보호자님들. 아시나요? 사실 아시죠? 저희가 으르렁거리고 공격성이 보이는 친구를 보호자님들이 많이 혼내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빗질할 때 으르렁거린다고. 이 새끼 어디 으르렁거려! 이러고. 근데 이 으르렁 반응, 이 으르렁, 막 짖고, 막 달려가면서 물고 이런 것들 결국은 다 무섭고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는 반려견의 적극적인 시도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포커싱 해야 될 건 내 반려견의 감정 상태가 이렇구나지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 가 아니어야 돼요. 저희가 사람인지라, 저희가 신이 아닌지라, 성인이 아닌지라 그게 힘든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맨날 내 돈 벌어서 이놈 새끼 잘 키우려고 해놨더니 입이나 보이고 이빨이나 보이고 얼마나 괘씸해, 그쵸?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조금 더 보호자님들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멋진 보호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내 아이가 왜 이럴까? 원인을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고민을 한 결과에 대한
멋진 피드백을 아이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이들이 보통 짓는 경우가 저희가 엄밀하게 나누면 한 8가지 원인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장 저희가 문제 행동화 하는 것들은 예민함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 아이한테 과연 이 겁이 많아서 나오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아니면 이게 괜찮아라는 걸 가르쳐줘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고민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겁이 많고 예민한 아이한텐 이게 괜찮아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두려워라는 거에서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이겨내는 과정을 아이의 선택지에 맞게 가르쳐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겁이 많은 아이한테는 괜찮은 걸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보호자님들이 그 과정을 아주 폭력적으로 노출시키는 과정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 수영 가르칠 때 물에 던지셨거든요. 저 지금도 수영 못합니다. 저 물에 다 발이 안 닿으면 이 생리적인 반응이 엄청 세게 와요. 심장이 쿵쿵쿵쿵 난리 납니다. 무조건 생명체가, 학습자가 쉽게 말하면 내 반려견이 괜찮은 수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보호자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저희는 이만큼 인지 수준이 높아진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보호자님들 다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내가 버티기 힘든 자극에도 스스로 생각하고 반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는. 근데 2.5살짜리 애는 어떨까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도 안 통해서 이게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한테는 그 과정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수준, 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수준에서 더 아이가 다가갈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게 열어주시고요. 내 아이가 그걸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끔 멋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내 아이가 스스로 다가가게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으면 해요. 자, 조금 딥한 얘기를 좀 들어갈 건데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괜찮은 걸 가르쳐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끔찍한 말이 나왔어요. 자극, 인지, 판단, 행동, 결과. 이게 뭐냐면 반려견들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가 사실은 저희도 거쳐요. 어떤 거를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불안한 거야? 공포감을 일으키는 거야? 라는 판단의 과정을 저희가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해요. 웃거나 도망가거나 경계하거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점점 이걸 마주쳤을 때, 똑같은 자극을 인지했을 때 판단의 과정은 짧아지고 그 행동을 더 빨리 하게 돼요. 보호자님,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렸을 때 보호자님들 내 반려견이 뭔가 보고 간단하게 짖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계속 혼내게 되면 반려견들이 더 심하게 짖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한테 저희가 어떤 결과를 주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떤 자극을 딱 인지했어요, 반려견이. 그리고 이 반려견이 이걸 무서워, 두려워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로서, 그 판단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려견이. 무서워! 꺼져! 이렇게 욕을 하는 상황이에요. 나 무서워! 이렇게 짖고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저희가 사람이 결과를 어떻게 주고 있죠? 더 끔찍한 결과를 주게 된다면 이 반려견은 점점 판단의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마자 엄청나게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산책할 때 예전에는 고민하다가 짖던 놈이 이제는 바로바로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판단. 그러면 트레이너들은 어디에 개입하는 걸까? 긍정어학 트레이너들은 이 빨간색 글씨가 되어 있는 이 판단의 과정에 저희는 집중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과정입니다. 뭔가 무서운 걸 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딱 보자마자 옳지? 하고 보상을 하게 돼요. 쉽죠? 이제 다 하실 수 있겠죠? 파이팅!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서 현실 세상은 이 자극의 강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고 이 지식이 있는 트레이너랑 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판단의 과정에 보호자님들은 개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보호자님들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선생님, 무서워서 짖는다. 알겠는데 그때 간식을 주면 혹시
더 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짖었는데 간식 주면 더 짖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건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자면 무서워서 짖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 짖게 돼요. 공포영화? 보호자님들 귀신이 나올 때마다 제가 10만 원을 주면 귀신이 무서워지시나요? 귀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보자마자 계속 옆 사람이 하면서 보호자님 옆에 10만 원을 계속 찔러주면 보호자님도 이제 귀신 나오는 거 기다리게 되실 거예요. 귀신이라는 시각적 자극에 보호자님들의 감정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반려견들도 똑같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순간에 저희는 아이들한테 10만 원을 찔러주고 싶은 거예요. 혹은 100만 원, 1000만 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이가 두려워하는 감정이 커질까요? 낮아질 거예요. 자, 결국엔 두려워서 짖는 거는 사실 행동이 아니고 감정이야 라는 것까지 인사이트가 확장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걔가 안 돼를 이해할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할 거예요. 계속 이 긍정광학 트레이너라는 놈이 나와서 하는 말이 칭찬하세요, 보상하세요, 혐오적인 자극 쓰지 마세요 되도록 이런 말만 하는데 그러면 혐오적인 자극을 정확히 왜 쓰면 안 될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호자님들, 반려견들 줄 많이 끌죠? 산책할 때 아이들 흥분 많이 하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산책하는 아이들도 특정 상황에서는 흥분도가 팍 뛰거나 불안도가 팍 증가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이때 만약에 걔가 줄을 딱 끌었을 때 안 돼 하면서 줄을 팍 챘다고 해볼게요. 자, 줄을 팍 챘는데 그래도 걔가 줄을 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세게 채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TV에도 아주 그냥 훈련사 안 좋은 말을 할 뻔했군요. 훈련사 분들이 나와서 걔 줄 그럴 때 더 세게 채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옆구리 발로 차주세요.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반려견은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멈출 겁니다. 아프니까 멈추고 보호자님들은 효과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혐오적인 자극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반려견들이 결국엔 이거에 익숙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뭐랄까 예민한 아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언제 처벌을 받게 될지도 알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간혹 보호자님들이 반려견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몰라요. 보호자님들 잘못한 거 모릅니다. 잘못한 거 아는 아이면 저희가 몇 번의 피드백과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능하지가 않아요. 반려견 입장에서는 산책할 때 줄을 끄는 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알 수 없는 기준으로 계속 처벌이 가해진다면 이 아이는 더 예민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맞는 자극에 대해서 조금씩 둔감해질 거예요.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하게 목줄을 치는 행동이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세게 채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반려견은 더 목줄에 가해지는 충격에 둔감하게 될 겁니다. 이 악순환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 아니게 될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충분히 혐오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한다,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행동이 소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 하나 하는데 부작용이 클 겁니다. 부작용이 없다라는 케이스를 하나만 갖고 와주시면 바로 노벨상을 타실 수 있으니까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만약에 모르겠고 나는 효과적이니까 그래도 혐오적인 툴을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제가 이 4가지 규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4가지를 지키시면 그래도 부작용을 줄이실 수 있어요. 한번 가능한지 한번 잘 반추해 보십시오. 1번은 정확한 타이밍에 고통을 주셔야 돼요. 줄을 당긴다라고 하면 보호자님들 잘 생각보다 목줄에 텐션이 걸리는 게 반려견이 당기는 행동일까요? 아닐 겁니다. 반려견이 집중력을 잃고 앞으로 살짝씩 치고 나가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치고 나가는 행동을 옮기기 전에
감정 상태의 고양이 먼저 따라옵니다. 감정이 충분히 고양이 되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아이가 이겨내지 못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반려견의 그 감정이 딱 올라오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고통을 주셔야 될 거예요. 아주 어려우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히 강한 고통을 주셔야 돼요. 잔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반려견이 끔찍하게 느낄 만한 아주 강렬한 고통을 주셔야 될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세 번째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으셔야 될 거예요. 이 리스크를 감당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PC방을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보호자님들. 근데 야간 자율학습이 도망갈 수 없었어요. 강제 참여였어요. 근데 잘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느 날은 인원 점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걸리면 다음날 엉덩이에 불이 나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예외가 없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어느 날은 안 혼날 수도 있다는 걸 이 구준회라는 학습자가 알게 된 순간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시작해요. 반려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 빠르게 행동을 바꿔주고 싶다. 타이밍에 충분한 고통을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힘든데 보호자님이 고통을 준다는 걸 인지 못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말인즉 천벌이 내린다라고 반려견들이 느낄수록 부작용이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나한테 가해지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냥 보호자님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이게 최악인데 이걸 좀 없애실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트레이닝 툴에 익숙한 훈련사들은 처음에 보호자님들한테 초크 체인, 목줄 채기 가르치다가 옆구리 차는 거 가르치다가 결국엔 무슨 얘기를 꺼내게 될 거냐면 전기 충격기 같은 도그트라 같은 것들을 보호자님들께 쓰라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4번 때문에. 그리고 타이밍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 제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죠? 가능하신가요? 라고 써놨어요. 이러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말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님 개니까요. 근데 과연 그 과정이 행복할 것이며 그 결과가 행복할지 제가 장담하기 힘듭니다. 윤리적인 얘기를 떠나서요. 자, 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알겠어요. 뭐 칭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거 그걸 가르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칭찬도 하고 처벌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아이가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제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아닙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각 이유들은 전부 다 과학적인 툴 안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끝난 것들입니다. 증명이. 근데 제가 이걸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드리면 이걸 아무도 안 볼 게 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반려견들은 처벌이 가해지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처벌을 하시잖아요. 저희 학창시절에. 근데 항거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그 큰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실 거고 오히려 더 공부를 못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반려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이 스트레스 내성이 사람보다 굉장히 취약하고 인지 수준도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저희보다 그 과정이 나한테 결국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주어지는 거야. 이 처벌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군에 3가지 실험군이 있거든요. 보호자님들. 하나는 A그룹은 긍정 강화만 아예 강압적인 툴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이 있고 B그룹은 섞어서 소위 요즘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밸런스드 트레이닝이라는 이 혐오적인 거, 긍정적인 보상을 다 사용하는 분들이 B그룹이 있고요. C그룹은 혐오적인 자극만 사용하는 그룹이 또 있어요. 이 A, B, C그룹에 대한 이 실험군도 꽤 믿음직한 실험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장 트레이닝적인 효용이 높게 나온 그룹이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당연히 A그룹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섞어서 사용한 그룹이 가장 트레이닝 효과가 낮았어요.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보호자님들? 결국은 왜 그럴까 하면 사실은
행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개의 학습이라는 건 학습 효율을 따지게 되고 학습 효율이란 건 뇌의 상태에 달리게 돼 있어요. 이 학습자의 뇌의 상태. 근데 뇌의 상태에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다. 스트레스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일정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학습 효율을 박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칭찬과 처벌을 함께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처벌만 하세요. 그냥 차라리 보호자님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단순한 이득보다 불편함, 두려움 이걸 반려견들은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긍정광화 트레이닝으로 배변 교육이 가능한가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데 보호자님들 주변에 혐오적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배변 교육은 혐오적인 툴을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무도? 배변 교육 같은 것들은 혐오적인 툴을 사용하면 절대 트레이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보호자님도 혹시 내 아이가 배변 실수할 때 혼내갖고 효과 보신 분이 계신가요?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실 겁니다. 확률을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혐오적인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배변 교육은 절대 혼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사실 배변 교육만 그러한가? 라는 질문에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교육 과정, 특히 행동 수정 과정, 걔들의 감정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는 긍정어가 트레이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조금만 첨언을 부탁드리면 트레이닝에 할애되는 기간만을 제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근데 행동 수정의 핵심, 내 아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원인까지 컨트롤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혐오적인 자극은 사실 훨씬 더 성공보다도 더 베베 꼬이는 과정으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어가 트레이닝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긍정어가 트레이닝은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인도적인 것들을 저희는 추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적습니다. 이 부작용까지 컨트롤하는 과정을 저희는 거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컨트롤하고자 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오늘 강의에서 딱 한 줄만 알고 가시면 내 아이가 이런 행동을 왜 할까? 계속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도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혹여나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퀴즈가 있습니다. 보호자님들 퀴즈. 자, 요거 다음 중 3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물, 2번 관리, 3번 수정, 4번 훈육. 어떤 게 정답일지 맞춰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정의 상품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지군요. 소정의 상품이 있겠군요, 보호자님들. 정답이 뭘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이 나와버리는. 제가 보호자님들을 너무 무시했나요? 더 어려운 질문을 할 걸 그랬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4번 훈육이 정답이 아닙니다. 3M은 1, 2, 3 매니지먼트, 모디피케이션, 메디케이션, 관리, 수정, 약물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훈육은 긍정광화 트레이닝의 진행 과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리고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몇 가지 꼽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시는 것들이 있으면 보나페티 채널이나 바른쌤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사료 1kg씩 답변 주신 분들 다 너무 좋군요.
아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질문 아쉽습니다. 있으신 분들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네요.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네. 다 해소가 돼서 그렇군요. 강아지랑 같이 자는데 강아지가 제 이불에 배변을 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의미가. 배변 같은 경우는 반려견들의 감정 상태와 굉장히 직관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 보시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배변을 하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통 배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견들은 이 발바닥 패드에서 느껴지는 것들에 되게 민감해요. 배변 장소를 고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것들을 막 이제 따져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곳을 찾아서 그냥 싸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에 하면 안 돼 라는 윤리적인 과정이 얘네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실 게 내 아이가 만약에 특정 공간에 계속 뭐 실수를 한다, 특정 감촉에 실수를 한다 그러면 그 감촉에 싸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셔야 해요. 보통은 배변 패드 같은 거를 아이들이 좋아할 거거든요. 그리고 배변 패드의 촉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불하고 되게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불이나 카펫 같은 아이들이 실수하기 좋은 환경을 일단 좀 없애주시는 게 먼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게, 자, 레미야, 여기에 싸는 게 좋아. 여기에 싸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빠가 가르쳐 줄게, 엄마가 가르쳐 줄게. 이런 관점으로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이 트레이너들이 배변 교육 과정을 들어갈 때 굉장히 강조하는 엄청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배변 패드에서 성공을 하는 행동. 그 성공을 했을 때 결과를 아주 강렬하게 반려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배변 교육 같은 경우는 긍정어가 트레이너들이 보통은 잘 해결해 드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트레이너랑 협업을 해보시길 빕니다. 산책할 때 강아지 보고 짖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긍정어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분을 하실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짖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친구랑 너무 놀고 싶어, 가고 싶어. 근데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격발적으로 터지는 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분히 요구적이라고 저희가 할 수도 있겠죠. 이러나 저러나 트레이닝 과정은 비슷해요. 근데 트레이닝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버틸 수 있는 먼저 선을 정하셔야 돼요. 무섭든 너무 좋든 결국에는 100m 밖에 있는 개를 보고 짖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잔짖음이 나오더라도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주는 보상을 기껍게 잘 먹을 수 있는 그 선을 잘 먼저 찾으십시오. 거리를. 그리고 나서 그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반려견 친구들이 지나가거나 볼 때마다 옳지? 하고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 때마다라는 건 내 반려견이 그걸 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이 과정에서 착각하시면 안 될 게 강아지를 보고 안 짖으면 줘야지가 아니에요. 반려견을 보고 안 짖고 잘하면 줘야지가 전혀 아니고 인지하는 순간에 바로 보상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 반려견이 저 자극을 보고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제서야 저희가 안자가 됐든 아이 컨택이 됐든 특정 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행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무 어려운 과정부터 시작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올라가니까 자극을 딱 보자마자 계속 보상해 주십시오. 저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적극적으로 잘 먹기만 한다면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간식을 계속 그 과정에서 진행해도 된다.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전문가를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문가가 그럼 보호자님하고 어떤 걸 연습을 할 거냐면 반려견의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정도 시그널 하에서 진행을 하셔라. 이 정도 환경에서 진행을 하셔라. 이 정도 반응이면 뒤로 빠지셔라. 더 쉬운 과정에서 진행하셔라.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피드백들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만. 네. 저희 루이는 청각장애가 있어 훈련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본 훈련은 제스처로 인식을 하지만 뒤돌아 있을 때는 어찌해야 할지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잘 안 들리는 친구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보호자님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귀 안 들리는 친구들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외국에는 사실은 엄청 발달해 있어요. 이 데프독 트레이닝 전문가들 따로 있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충분히 교육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웃기지만 반려견들이 나가면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나 다름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하고 흥분하다 보면 어차피 귀가 다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내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자극 수용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안 들리는 친구들은 보통은 이 떨림, 진동, 혹은 시각적 자극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 트레이닝에 입각해서 습관을 만들어주면 안 들리더라도 내 반려견이 보호자님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 들리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긍정어가 트레이너들 중에 그런 부분을 지금 가려워하시는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훈련사들이 제가 몇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랑 협업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근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막 어렵고 안 들리는데 교육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진짜 여러 가지 턱이 많아지는데 귀 안 들리는 거 정도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벽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레이더 포인터. 보호자님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칼라 추천드려요. 이 칼라. 여기서 이 칼라가 전기 충격 주는 거 말고 쥐잉 하고 진동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호자님. 진동 같은 경우는 반려견들이 진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 칼라를 착용을 하고 이거를 활용해서 교육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진동이 오면 엄마 보면 엄마가 맛있는 거 줄 거야. 이런 교육 되게 효과적일 수 있고요. 데프독 트레이닝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용하는 트레이닝 툴입니다.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 레이저 포인터나 뭐 이런 거보다도 조금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질문 너무 멋진 질문들을 해주셔서 당황스러울 정도군요.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다른 식구에게는 안 그러는데 유난히 아빠를 보면 짖고 아빠가 자고 있으면 아빠한테 소변을 두고 새벽에 화장실 가면 엄청 짖고 그래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실 그 상황을 직접 사실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만 비슷한 케이스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버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아빠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보통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 상황에서 서열 이슈로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빠한테 왜 짖어 하고 혼을 내는데 이거 답이 없거든요. 아니 안 좋은데 어떡해요. 그쵸? 그리고 2.5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 표현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면 진짜 직관적으로 이해 가세요. 어린 아이들이 아빠 싫어 그럼 그냥 안 가버려요 아빠한테. 그럼 저희가 그때 어디 가면 아빠를 싫어요? 저희가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혼자 있으면 안 그래요. 당연하죠. 되게 전형적인 케이스 같군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어린 아이들 양육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이만 좋아하는 아이라면 예를 들어 엄마를 더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그럼 엄마랑 있을 때 아빠한테 되게 배타적이에요. 근데 아빠랑만 있으면 아빠 잘 따라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고 아빠랑 스킨십도 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조금 불안한 감정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집안 환경에 대해서. 집안 환경이라는 건 이 사람들에 대한 관계성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더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대상은 이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되니까 더 배타적인 감정을 표출해서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억하심정 가지지 마시고 그냥 드라이하게 바라보시면 좋아요. 아빠를 제일 안 좋아하니까 그럼 아빠를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게 만들어줄까? 이 고민하시면 돼요. 아버님이 조금 더 아이한테 시간을 보내시고 다른 가족이랑 있을 때 아빠가 나타나거나 아빠가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거에 예민하다면 다른 가족이랑 있을 때 아빠가 나타나면 결과가 어때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될 거고 아버님도 노력하셔야겠죠. 다른 가족들이랑 있을 때 다른 가족들이랑 있을 때 방에서 나올 때마다 간식을 계속 던져준다든지 아이가 싫어하는 건 안 한다든지 아버님들 보통 걔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지만 술 먹고 들어와서 아이가 싫은 거 계속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포함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하시고 이런 관리적인 교육적인 대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항상 생각하시면 된다. 좋습니다. 하나만 답변 드릴까요? 이거는 사실 교육 네. 내용에 있었던 건데 네. 이분이 이제 보호자가 안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 이런 거니까 그 입질도 한다. 이건 아까 설명 주신 부분의 일환인 것 같은데 네네네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받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핵심적인 이유를 좀 원인과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반려견 친구들이 보호자님이랑 있을 때 과반응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호자님들, 자, 우리가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그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뭘까 하면 내가 더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게 문제예요. 내가 두려움고 불안한 일들이 많을수록 그 감정이 고양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편안하게 표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믿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님 그렇지 않나요? 저희 친구들이랑 있을 때 보호자님들 즐거운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더 편하고 더 과하게 하죠. 감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더 편하고 내가 익숙할수록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있을 때 아빠랑 있을 때 그게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안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심지어 선택지도 없죠. 내가 싫다고 표현해도 상대방이 그거 뭐 존중해 주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와서 그냥 안겨있는데 만지잖아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걔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없고 그 과정에서 내가 믿을 만한 뒷배가 있고 할 때 더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 공격성이나 배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시겠죠? 그럼 이때 저희가 관리와 교육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관리라는 건 뭘까요? 그 상황에 안 일어나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안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손을 뻗으려고 하면 분명하게 바로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 반려견을 위해서. 안고 있을 때 예민해서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님들. 경우에 따라서 싫어하는데 이러면서 계속 내주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교육이란 건 아이가 이 상황이 예민한 걸 알 테니까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간식을 준다던가 다른 사람이 손을 살짝만 보여줘도 간식을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멈추면서 교육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안고 있는 예시와 산책할 때 예시랑 사실 비슷합니다. 산책할 때가 근데 안고 있을 때보다 좀 덜 예민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안고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껴서 좀 과반응이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안겨 있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어떤 아이는 바닥에 있을 때 괜찮을 수 있음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가 더 중요한 거고 그 감정에 맞게 관리와 교육을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디부터 교육을 들어가야 될까? 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예민할까? 이런 걸 한번 예민하게 한번 지켜보시고 교육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고 한두 분, 두세 분 계속 멋진 리액션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강의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를 마치도록 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보호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